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물론 이건 공짜로 준 선물은 아니었습니다. 아하스는 디글랏빌레셀에게 군대를 보내준 대가로 성전과 왕궁 수장고에 있던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됐죠. 그러나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역대 기록을 보면 방백들, 즉 관리나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재물을 강탈해서 아시리아로 보냈다는 내용도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기록에는 열왕기에는 없는 흥미로운 내용도 하나 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아하스에게 이르렀으나 그를 돕지 않고 도리어 공격을 했더라는 거죠. 어쩌면 디글랏빌레셀은 처음부터 아하스를 돕기 위해 이 지역으로 군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하스의 요청을 빌미로 이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메섹까지 가서 싹싹 비는 아하스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던 거죠. 아하스로서는 어떻게든 디글랏빌레셀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하스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아시리아식 종교 의식을 전격적으로 자신의 왕국에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열왕기 기록은 단지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와 비슷한 제단을 예루살렘에도 만들라고 명령했다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조금 이상하죠. 아하스가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했다는 말이 아람 왕들의 신이 그를 도와서 이기게 했으니 나도 이 신들을 믿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람 왕 르신이 죽고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아람의 신들이 아람 왕을 도왔다는 표현이 조금은 어색하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아람이 단순히 시리아 지역에 살던 여러 부족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넓은 개념의 아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라반이 아람 사람이라고 자주 불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널리 두루 이루는 말로 아람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람족은 한때 메소포타미아 중서부까지 지배하기도 했었고 그들 중 일부는 갈대아인이라고 나중에 불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람이란 국가로서의 아람이 아니고 민족으로서의 아람. 여기서는 아시리아의 신들에 대한 의식을 도입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아하스의 조치로 성전이 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달랴 이래로 성전이 가장 크게 훼손된 사건이었죠. 그동안 성전 세력과 긴장 관계가 있었던 여러 왕들도 차마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아주 심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행태를 매우 통렬하게 강력하게 비난하기도 했죠. 이후 디글랏빌레셀은 군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베가를 죽이고 북부의 통치자가 된 호세아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이 시기 남북왕국 모두가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이 두 왕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아하스는 불안한 정세를 감안해서 당시 11살이었던 아들 히스기야를 일찌감치 후계자로 지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요담이 아하스를 그렇게 일찍 후계자로 지명했었죠. 이게 BC 729년의 일로 추정되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절에 호세아 3년째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는 말은 아마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호세아와 아하스는 BC 732년에 동시에 공식적인 통치를 시작했고 아하스는 16년을 통치했으니까 실제로 히스기야가 공식적인 왕위에 오른 것은 BC 715년의 일이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시기에는 이미 북부왕국은 멸망한 후였는데요. 열왕기 기록의 몇몇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재위했을 무렵 북부의 왕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뒤에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렇게 남북왕국을 굴복시켰던 디글랏빌레셀 3세도 BC 727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국은 당시 페니키아 지역 속주의 총독을 맡고 있었던 아들 울룰라유가 이어받는데요. 그는 주기후 공식 통치명을 살마네셀로 바꿉니다. 이 이름이 제법 인기가 많았는지 앞서 4명의 왕들이 같은 이름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 인물은 통상 살마네셀 5세라고 불리죠. 보통 왕이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는 내부적인 동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왕위 계승 경쟁자들이 행동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죠. 또 외부적으로 적들은 이 시기를 틈타서 도발을 가하곤 했습니다. 5년 전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어서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며 왕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북부왕국의 호세아도 이 시기를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짜고짜 저항을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살마네셀의 즉위를 축하하는 예물까지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로는 은밀하게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에는 그가 이집트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모종의 밀약을 맺고 아시리아의 조공 바치기를 거부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 이집트는 각 지역의 실력자들이 저마다 파라오를 자칭하면서 나섰던 분열된 시기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강의 거의 처음에 언급했던 이집트 제3중간기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나일강 동부 지역에는 르호보암의 남부왕국을 공격하기도 했던 시삭, 즉 세손크 1세가 세운 22왕조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파라오는 BC 730년에서 15년까지 재위했던 오소르콘 4세였습니다. 그 서쪽에는 23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왕조는 아마도 22왕조의 파라오들의 친척 혹은 귀족들 중 하나가 세운 것 같은데요. 민족이 같아요. 큰 힘을 쓰지는 못하고 얼마 안 가서 멸망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우프트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22왕조의 오소로콘 4세 그리고 뒤에 설명할 24왕조의 테프나크트 1세와 함께 남쪽의 25왕조를 견제하는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 삼각주 서쪽에는 24왕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테프나크트 1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왕조의 수도가 사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집트 왕 소를 인명이 아닌 지명으로 봐서 이 사이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24왕조와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들 세 왕조를 연합하게 만든 것은 우선 이들 왕조의 파라오가 리비아인들이었다는 공통점이 있기도 했지만 남쪽 상이집트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25왕조의 위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25왕조는 누비아인들이 세운 쿠시 왕국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당시는 25왕조를 세운 피안키라는 인물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상이집트에서 출발한 25왕조는 하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죠. 이렇게 분열된 이집트는 호세아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왕위에 오른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은 호세아의 반란이 다시 한번 이 지역의 여러 민족들의 연쇄적인 반란을 부추기는 불씨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BC 725년 대군을 이끌고 북부왕국을 공격해왔습니다. 자신의 상황 판단이 틀린 것을 깨달은 호세아는 급히 조공을 들고 와서 살마네셀 앞에 나섰지만 왕의 마음은 굳어진 후였지요. 살마네셀은 그런 호세아를 가둬둔 채 계속 진군했고 수도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기 위한 포위를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나머지 지역은 처절하게 약탈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햇수로 3년 만인 BC 723년 북부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배반의 대가는 컸습니다. 지금까지는 물론 사마리아와 그 인근 지역에 한정되긴 했지만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이 지역 전체가 아시리아의 속주 중 하나로 편입되어서 왕이 보낸 총독이 다스리게 된 겁니다. 또 반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사마리아와 인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제국의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고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들어왔습니다. 이런 강제 이주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자산을 완전히 몰수해버리는 징벌이었습니다. 우선 이건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빼앗아서 극심한 불안감 속에 살게 만들고 또 농업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당시에 삶의 터전을 빼앗아 살아남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떠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혼합이 이루어지면서 제국에 대항하는 단합된 움직임 자체가 제한되는 결과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 이 시기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을 모아서 다시 강한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사마리아가 함락된 지 9개월 후인 그해 말, 아직 BC 723년이 다 지나지 않았을 때에 살마네셀 5세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BC 727년에 왕이 되었으니까 겨우 4년만 재위했던 거죠. 왕위는 사르곤 2세가 이어받는데요. 이 사르곤과 살마네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사르곤에 관한 아시리아 쪽 기록에도 선왕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거든요. 때문에 어쩌면 그가 원만하게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사르곤의 업적을 기록한 아시리아 실록에는 자신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 살마네셀이었다는 성경의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건 아마도 전임자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만약 사르곤이 살마네셀을 밀어내고 왕위에 오른 것이라면 더더욱 이럴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사르곤이 살마네셀과 함께 전투에 나서서 그 전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BC 930년 여로보암의 건국으로 시작된 북부왕국은 207년 만에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